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1살이고요, 여자입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3년 전 저는 수천억대 재산을 가진 집안의 유일한 상속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숨기고 10,000원짜리 시장 옷을 입고 월세 반지하에 살면서 한 남자에게 시집 갔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건 제 할아버지가 내린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였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시험에서 가장 슬픈 답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태양그룹이라는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은 자산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대기업이죠. 할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는 우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하지만 진짜 리더가 되려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에게 하나 미션을 주마. 너의 모든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봐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돌아와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가 가진 걸 숨기고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셨고 저도 그 의미를 점점 이해하게 됐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난한 시절의 할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하셨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주변의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만 넘쳐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큼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1살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지방 대학을 졸업한 걸로 학력을 위장하고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 돌아가셨다고 설정했어요. 실제로는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그 부분은 거짓이 아니었지만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재혼하셔서 따로 사세요. 그리고 저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면서 작은 회사의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 옷은 전부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 시장 옷. 화장품도 저렴한 브랜드만 쓰고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10,000원에 자르고. 그렇게 3년을 살았죠. 그러던 중에 민준이를 만났어요. 최민준. 그때 그는 31살로 저보다 3살 많았고요. 선율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그 사무소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민준이는 거기서 에이스였어요. 명문대 법대를 나왔고 로스쿨도 서울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민준이는 정말 신사적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제가 지방대를 나왔다고 해도 전혀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학벌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사람의 본질을 보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6개월 동안 연애했어요. 민준이는 데이트할 때도 제 형편을 배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비싼 레스토랑 대신 적당한 가격대의 식당을 가자고 했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괜찮아, 내가 낼게라고 했죠. 그리고 6개월 뒤 민준이가 청혼을 했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좋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 사람이구나. 제 할아버지가 찾으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믿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민준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지영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전직 대학 교수셨대요. 명문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지방대 나왔다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따로 사세요. 어머, 공장이요? 무슨 공장인데요? 플라스틱 부품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그러자 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옆에서 민준이가 어머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집안 배경이라는 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야.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민준이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갔죠. 결혼식은 작게 올렸어요. 민준이네 친척들만 와서 20명 정도였고 저는 친구 몇 명만 불렀어요. 제 진짜 가족들은 물론 올 수 없었죠. 할아버지도 삼촌도 이모도. 그들은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절대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결혼식 내내 민준이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입은 드레스를 보면서 에이, 이런 싸구려를 입고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옷차림 좀 봐. 완전 동네 사람들이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선택한 시험이니까요. 신혼집은 민준이가 얻어준 작은 투룸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민준이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는 200만 원 받으니까 합쳐서 700만 원으로 살았죠. 사실 저한테는 너무 작은 돈이었지만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신선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민준이도 다정했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했어요. 주말에는 근처 공원 산책도 하고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너 청소는 제대로 하고 사는 거야? 여기 먼지 좀 봐. 그리고 이 커튼은 뭐야? 시장에서 산 거야? 완전 촌스러워. 우리 민준이가 이런 데서 산다니 정말 안 됐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쓰긴. 너 같은 애가 무슨 신경을 쓸 줄 알아? 공장 밥이나 먹고 자란 애가. 아마 내 친정집도 이것보다 못했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제 진짜 집은 강남에 있는 300평 펜트하우스거든요. 그 집 거실 하나가 이 집 전체보다 넓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워? 배워서 될 일이면 세상에 못 배우는 사람이 어딨겠어. 교양이라는 건 어려서부터 몸에 밴 거야. 너처럼 촌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평생 가도 그 냄새가 안 빠져. 민준이는 옆에서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야. 그냥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셨어요. 제가 해놓은 요리를 보고 이게 뭐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네라고 하시거나 제가 입은 옷을 보고 10,000원짜리 시장통 옷 입고 다니면 우리 민준이 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친척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요? 에이, 뭐 그냥 그렇죠. 집안도 별로고 학벌도 그렇고. 근데 민준이가 착해서 가난한 애 불쌍히 여겨서 결혼해 준 거예요. 그래도 순종적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로는 눈물이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민준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적극적으로 감싸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도 원래 그러신 거니까 이해해라고만 했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때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머니의 무시도 무시지만 민준이의 태도도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정했던 민준이가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어요. 야, 너 오늘 뭐 입고 나간 거야? 내 동료들 만났는데 창피했어. 옷이 왜요? 너 입은 거 봐. 완전 동네 아줌마 같잖아. 좀 신경 써서 입어. 내가 명문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라고. 내 아내가 그 꼴로 다니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긴. 돈이 없으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아, 근데 비싼 옷 사줘도 내가 소화를 못하겠지. 분위기가 그냥 촌스러우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당신 모습이구나. 처음에 보여줬던 다정함은 전부 가짜였어.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혼 2년째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는 우리 민준이한테 안 어울려. 민준이는 앞날이 창창한 애야. 곧 큰 로펌으로 이직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대형 기업 법무팀장도 될 수 있어. 근데 너 같은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어떤 점이 짐이 되나요? 모든 게 다 짐이지. 일단 내 학벌부터가 문제야. 명문대 출신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끼면 너 혼자 지방대잖아. 그럼 민준이가 저 사람 배우자 학벌이 그것밖에 안 되네라고 무시당하는 거야. 그리고 내 집안 배경도 문제고. 아버지가 공장 하던 사람 딸이면 상류층 모임에 끼지도 못해. 하지만 민준이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비웃으시더라고요. 사랑? 사랑이 뭔데?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결혼은 현실이야.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근데 너는 민준이한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발목만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데요? 이혼해. 깔끔하게 갈라서. 내가 위자료도 줄게.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조용히 나가. 그럼 민준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하라고요? 게다가 5천만 원? 저한테 5천만 원은 제 명품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이 생각은 어떤데요? 민준이도 내 생각에 동의해. 너 같은 애랑 계속 살고 싶어 할 것 같아? 그 순간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민준아,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너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 동료들 모임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 배우자는 다 명문대 출신의 괜찮은 집안인데 나만 그렇지 않잖아. 그게 스트레스야. 그럼 처음부터 왜 나랑 결혼했어?
그때는 내가 착해 보여서.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때 외로웠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웃겼거든요. 이 사람이 결혼할 때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학벌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니, 처음부터 조건부 사랑이었던 거죠. 제가 가난하고 학벌이 낮아도 그게 자기한테 피해가 안 될 때만 괜찮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민준아, 그럼 내가 만약 재벌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나를 무시했을까? 민준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재벌 딸이면 누가 무시해? 당연히 대접하지. 근데 너는 아니잖아. 현실을 봐, 서연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찾던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건을 보는 속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견뎌보기로 했어요.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3주년이요. 민준이는 아침에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고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오늘 회식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일이 더 중요하잖아. 나중에 보상해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민준이는 점점 저를 소홀히 대했거든요.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다가 민준이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환기도 시킬 겸 옷들을 좀 꺼냈죠. 그런데 양복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명함이었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거기에는 미래건설 대표 김성호, 딸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미래건설이면 중견기업이에요. 자산 규모가 몇 천억 원 되는 곳이죠.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저는 민준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회의 녹음용으로 쓰는 거였는데 파일이 여러 개 저장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 하나를 재생했어요. 그리고 들었죠. 민준이와 어머니의 대화를. 엄마, 근데 서연이랑은 언제 이혼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지금 내가 알아보고 있는 게 있어. 미래건설 김 대표님 딸 말이야. 그 친구가 너 관심 있대. 진짜요? 근데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김 대표님한테 너 소개했잖아. 명문대 나온 변호사라고. 김 대표님이 딸한테 좋은 사람 찾아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침 너가 딱 맞는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너 지금 기혼자잖아. 그래서 이혼하고 와야 돼. 깔끔하게 전처 정리하고. 그럼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냥 이혼하자고 해. 위자료 좀 주고. 어차피 그 애는 가진 게 없으니까 돈 좀 주면 순순히 나갈 거야. 그리고 민준아,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는 내 발목만 잡고 있어. 저런 애랑 계속 살면 너 출세 못해. 김지은 씨랑 결혼하면 내가 미래건설 법무팀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 그렇긴 하죠. 근데 서연이가 쉽게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강제로 밀어붙여. 너도 알잖아. 그 애는 너무 착해. 강하게 나가면 울면서 나갈 거야. 녹음을 듣는 내내 저는 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이용하려고 했구나.
결혼도 진심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조건을 보고 접근한 거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3년이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고생했다. 이제 돌아오너라. 그리고 서연아,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할아버지.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이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이혼하자. 민준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나도 알아. 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민준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누가 말 안 해도 나도 느껴. 그동안 내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서연아, 미안하지만 너랑 계속 살 수는 없어. 너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안 맞아. 그래, 알았어. 이혼하자. 조건 없이. 위자료도 필요 없어. 민준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위자료 안 받아도 돼? 응.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나 나가고 한 달 뒤에 후회하지 마. 무슨 소리야? 그냥 그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어요. 사실 제 물건은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다 싸도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민준이와 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가는 날 같이 와 있었어요. 제가 짐을 들고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라도 깨닫고 나가니 다행이네. 10,000원짜리 며느리 치고는 그래도 눈치는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저는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1,000억짜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1,000억? 뭔 소리야, 이 애가. 정신병이라도 생긴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문을 나섰어요. 집을 나온 저는 곧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3년 만에 돌아온 제 진짜 집이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서연이.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을 해라. 태양그룹으로 돌아가서 내 자리를 찾아.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태양그룹의 일원이 됐어요. 정확히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복귀한 거죠. 이건 제가 원래 맡을 예정이었던 자리예요. 할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제가 후계자로 지목됐고 저는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랐어요. 첫 출근 날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할아버지와 임원진들 앞에서 보고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태양그룹의 전략기획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로 우리 그룹의 법률 자문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법률 자문사 재정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와 거래하는 중소형 로펌 중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파트너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민준이네 법률사무소를 겨냥한 거였어요. 선율 법률사무소는 태양그룹과는 직접 거래가 없었지만
우리 그룹 계열사 중 하나와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부터 끊어낼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계열사 법무팀에 지시를 내렸어요. 선율 법률사무소와의 계약을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룹 어떤 계열사도 저 사무소와 거래하지 않도록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뢰도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사실 별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선율 법률사무소는 당황했을 거예요. 태양그룹 같은 대기업과의 거래는 작은 로펌한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게 끊긴다는 건 큰 타격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선율 법률사무소가 태양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사를 뽑는 건데 선율도 거기 지원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민준이가 아직도 상황을 모르는 거겠죠. 자기가 이혼한 그 10,000원짜리 며느리가 누구인지. 입찰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심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개 로펌이 경쟁하는 건데 선율 법률사무소는 3번째 순서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떡 벌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최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민준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아, 아니다. 한 달 만인가요? 저는 태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강서현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민준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서연아. 아니, 강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셔야죠.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민준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말은 더듬고 자료는 건너뛰고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당연히 불합격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민준이를 따로 불렀어요. 최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가 태양그룹? 네, 저는 태양그룹 창업주의 손녀예요. 강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시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산 건 할아버지께서 내린 시험 때문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죠. 그럼 너는 처음부터 네, 시험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떨어졌어요. 저를 10,000원짜리 며느리라고 불렀죠? 공장 밥이나 먹던 애라고. 교양 없다고. 그 모든 말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민준이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요? 웃기시네요. 당신은 제가 가난하고 학벌이 낮다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재벌이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제발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3년이나 드렸어요. 그 3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됐어요. 저는 태양그룹의 이름으로 업계에 조용히 압력을 넣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한테 선율 법률사무소와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넌지시 말했죠. 대기업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요.
태양그룹 정도 되는 회사가 어떤 로펌을 좋지 않게 보면 다른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그 로펌을 피하게 돼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작은 로펌과 거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 달 뒤 선율 법률사무소는 주요 클라이언트 3곳을 잃었어요. 2달 뒤에는 5곳을 더 잃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선율 법률사무소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다음 수를 뒀어요. 우리 그룹 계열사 중 하나가 선율 법률사무소의 주요 빌딩 임대인이었거든요. 저는 그 계열사에 지시했어요. 선율 법률사무소와의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마세요. 다른 입주자를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끊기면서 선율 법률사무소는 사무실을 옮겨야 했어요. 하지만 경영난 때문에 좋은 곳으로 옮길 수가 없었죠. 결국 강남에서 변두리로 사무실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많이 나갔대요. 한편 민준이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미래건설 김 대표의 딸 김지은 씨가 민준이와의 만남을 거절했거든요. 제가 개입한 건 아니에요. 김지은 씨가 알아서 민준이의 상황을 파악한 거죠. 민준이가 소속된 로펌이 망해가고 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어머니 오지영 씨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전직 교수 출신답게 지역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각종 문화 모임이나 동문회에서 활동하시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였죠. 근데 제가 가만 놔둘 리 없죠. 저는 제 인맥을 동원해서 어머니가 활동하는 모임들에 사람을 심었어요. 그리고 슬쩍슬쩍 얘기를 퍼뜨렸죠. 오지영 교수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재벌가 손녀였대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모르고 3년 동안 며느리를 공장집 딸이라고 무시했대요. 진짜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대요? 이혼했대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태양그룹 후계자로 돌아갔대요. 지금 교수님 아들 로펌이 완전 망해가고 있대요. 태양그룹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속물적이고 오만한 사람이 된 거죠. 어머니가 활동하시던 문화 모임에서도 하나둘씩 초대가 끊겼대요. 오지영 씨 오시면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동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고립됐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인맥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민준이는 더 비참했어요. 법률사무소는 결국 파산했고 민준이는 다른 로펌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태양그룹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요. 결국 민준이는 변호사 일을 포기하고 작은 개인 사무실을 열었대요.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별로 없어서 거의 문 닫은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태양그룹에서 제 역량을 증명했어요.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그룹 내에서 제 입지를 확고히 했죠.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취임식 날 많은 언론이 왔어요. 태양그룹의 새로운 후계자 강서현 부회장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민준이었어요. 서연아, 나야.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완전히 망했어.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어머니도 아프셔. 제발 손 좀 떼줘.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제가 원하는 게 뭔데요? 돈? 사고? 뭐든 할게. 제발. 최민준 씨, 제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 제가 가난해도 학벌이 낮아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못 해줬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이 제게 했던 그 말들, 그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10,000원짜리 며느리, 공장 밥이나 먹던 애, 교양 없는 애.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이제 아시겠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한 대화였어요. 지금 저는 태양그룹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은 바쁘지만 만족스러워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민준이가 진짜로 저를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가난해도 학벌이 낮아도 저를 존중하고 아껴줬다면, 그랬다면 저는 기꺼이 제 신분을 밝히고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민준이와 어머니는 저를 조건으로만 봤어요. 제가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돈이 없어 보이거나 학벌이 낮거나 배경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고스란히 돌아올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게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부디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그게 진짜 교양이고 진짜 품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민준이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어머니도 같이 내려가셨고요. 거기서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잔인했나? 너무 심하게 복수한 건 아닌가?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이건 정당한 대가였다고. 그들은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제 자존감을 짓밟았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고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의 반대편일 뿐이에요.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복수할 생각도 없어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태양그룹을 더 크게 만들고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제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강서현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